자, 축을 설계할 때 또는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 또는 상황들 중에서 응력에 관련되어서 축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무엇을 검토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응력에 대한 축의 설계 또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축에 작용하는 응력 상태를 자세히 알아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축이 벽은 아니죠. 축이 어디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어가 두 개 또는 풀리가 두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응력은 이 기어라든지 뭐 풀리라든지 기타 등등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되는 직교 또는 전단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무게에 의한 힘이 작용되면 중력 방향으로 전단능력, 여기 전단능력이 다 발생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전에 몇 주 전에 학습을 했죠. 물론 이게 다른 조금 이따가 언급할 토크에 의한 비틀림이라든지 축방향의 처짐에 의한 휘응력 등등에 비해서는 작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달능력이 있을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힘은 이렇게 점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응력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기어 같은 경우에는 단면을 보면 이게 축이고 이게 기어의 단면이라면 이 부분에 직교응력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중력 방향의 직교 또는 전단응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본응력 또는 반복응력이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변동하중하의 파손을 할 때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이면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조금 회전하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제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이 되었다면 처음에 이 상태에서는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면 이 상태에는 힘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2번에 가해지죠. 그 다음에는 3번에 가해지고 4번에 가해지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번 점 입장에서는 가해졌다가 가해지지 않았다가 가해졌다가 가해지지 않았다가 이러한 것을 반복할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 하중이 지금은 위에서만 받고 있죠. 밑에서는 당기겠죠. 왜냐하면 절반은 위에서 무게가 이렇게 누른다면 밑에 절반은 이 부분이 당길 수는 있겠죠. 그죠? 붙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떡 같은 거를 천장에 아니 축에 떡 같은 거를 밑에 턱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 이 부분이 밑으로 처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위에는 눌어주는 그러니까 압축 하중이 가해졌다면 밑에 갔을 때 그 1번 축의 일부가 밑으로 갔을 때는 그 텐사일 그러니까 인장 하중이 가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회전에 따라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교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중이나 자중 둘 다 무게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토크 앤 비틀림. 자, 이 기어가 다른 기어에서 힘을 전달받거나 또는 다른 기어에 힘을 전달하는 두 가지 모두의 경우도 토크를 전달할 경우에는 비틀림이 생기겠죠. 기어가 일종의 반작용에 의해서 축에 기어를 돌리는 반대 방향의 어떤 반작용력을 전달시키겠죠. 그거에 의해서 축은 마치 비틀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얘는 불변응력이다. 그 이유는 원래 비틀림에 의한 전달능력 자체가 어떤 이 축을 중심으로 비틀리는 물체라면 모든 면에 다 가해지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얼마만큼 똑같냐? 토크는 아니지. 전달능력 타우는 토크 그리고 중심축에서 떨어진 거리에다가 극 단면 2차 모멘트만큼 전단력을 받는데 그거는 모든 면에 있다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면이라면 다 똑같죠. 그래서 얘는 모든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중심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은 바로 그 표면이잖아요. 축의 표면.
축의 표면은 다, 그러니까 지름만 같다면, 그 떨어진 거리만 같다면 축의 표면은 다 똑같은 비틀림 전달 능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회전을 하더라도 굳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토크 외 축 중심 방향의 작용 능력. 3주차 6페이지. 이런 게 작용할 수 있다. 그게 어떤 것이냐? 우리 3주차 6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3주차 6페이지인데요.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요거? 자, 기억나신다고요? 예, 좋습니다. 자, 그때 지금 다른 기어에서 전달받은 힘이 이거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 이 기어, 지금 이 기어는 F만큼의 힘만 필요해요. 이 기어를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N만큼의 힘은 남죠. 그래, 그 남는 힘은 기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어가 동력을 이쪽 기어로 전달받고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힘이 이 기어가 이놈이라면 지금 이 N이라는 힘은 마치 이 기어가 위에 있는 기어가 이 기어를 밀어주는 그러한 형태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자, 이 힘은 절대 필요한 힘이 아니에요. 필요한 힘이 아니고 없으면 좋은 힘인데 기어가 이렇게 이빨에 각도를 가지기 때문에 압력각을 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낭비죠. 근데 기어가 압력각을 가지면 좋은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힘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7페이지로 돌아오면 그 힘이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이게 축이라면 이 축을 좀 크게 그리면 이 방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기어가 위에 붙어 있으면 이 방향이라는 거고 밑에 붙어 있으면 이 방향이 되겠죠. 어쨌든 축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더라.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력 방향하고 방향이 비슷하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어가 위에 있으면 기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동력을 전달하거나 또는 종력을 전달받는 기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축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기어가 이 뒤에 있으면 다른 기어가 뒤에 있으면 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중력 방향과 전혀 다르다. 어쨌든 이런 방향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변 능력이겠죠. 비틀림 능력처럼 불변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향을 가지고 회전함에 따라서 그 축의 일부만 작용받는 그런 교본 능력일 수 있는데 임의 방향, 즉 기어, 다른 기어의 방향에 달려 있다. 근데 이것도 큰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축방향 응력. 자, 축방향 응력이라는 이 방향이죠. 또는 이 방향.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처짐에 의한 힘 응력입니다. 자, 비틀림에 의한 전달 응력과 함께 이것은 상당히 큰 응력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3주차인가 4주차인가에도 연습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우리가 뭐 직교나 전달 응력 또는 다른 힘 응력에 비해서 토크에 의한 비틀림 전달 응력, 축방향 응력 중에서 처짐에 의한 힘 응력이 크다는 사실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약간 주요한 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 요 말은 무슨 말이냐? 하중 분해 응력. 이 말은 여기에 이 방향에 가해지는 응력 중에서 아까 말했던 하중 또는 이 말했던 토크 외 축진심 방향 작용은 다른 기어에서 전달되는 응력 그러한 것들이 이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런 웜기어, 헬리컬 기어처럼 뭔가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또는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어떠한 하중이 이쪽 방향으로 성분이 나뉘거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주 큰 힘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할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급했던 응력 중에서 굽힘과 비틀림 응력은 모두 축 표면에 응력이 최대로 작용된다. 자,
굽힘에 의한 직교응력은 모멘트와 C분의 2차 단면 모멘트, 그리고 비틀림에 의한 전달응력은 극 2차 단면 모멘트 분의 TC죠. 다른 값이 다 같다면 요게 크면 클수록 요게 크죠. 요것도 크면 클수록 크죠. 그래서 이게 축 중심부터의 거리가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축의 가장 먼 지점, 축 중심으로부터 축 중심에서로부터 가장 먼 것은 표면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지름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둘 다 표면의 응력이 최대로 된다. 다만 비틀림은 표면이라면 다 똑같이 최대인데 굽힘의 경우에는 모멘트 작용 방향에 따라서 최대인 지점과 최소인 지점, 그렇게 점이 나타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것은 뭐 이전에 충분히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다 염두를 해두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공략할 그 포인트는 응력이 최대인 곳만 공략을 하면 된다는 거죠. 모두를 다 한 번에 살펴볼 필요 없이 일단은 가장 큰 지점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제를 풀었던 것도 유사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예제를 풀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크랭크 세 부품으로 구성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되는 곳을 우리가 염두를 했죠. 그 점에서 파손이 가장 먼저 일어날 거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큰 점을 찾아서 거기에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게 다 오케이. 그런데 이게 그 가장 큰 지점이 파손을 일어난다. 그러면 그 요인을 제거한다. 뭐 기하학적인 방법이든 또는 재료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뭐 열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상태, 그러니까 조건을 바꾼다든지 뭐 힘을 좀 덜 줘야 되는 그런 조건을 바꾼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면 그 점 말고 두 번째로 높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세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1번 부품의 최고점이 원래는 최고 컸는데 그거를 제거하니까 2번 부품에 지금 숨어있는 두 번째로 큰 지점이 이제는 첫 번째가 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첫 번째가 재건됐다면 다시 얘가 1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파손을 일으키는지 보고 만약에 파손을 일으키면 그것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해결하다가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최고점이 더 이상 파손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모든 부분이 안전하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이러한 식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